그러면 이제 아동 학대 입장에 서셔서 한번 변론을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할게요. 말씀 한번 해주시죠. 아동학대요. 네. 생각이 이제 많으세요. 그 장화하고 홍련의 진술이 일단 내가 학대를 굉장히 당했다. 학대를 당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를 밤새도록 얘기했잖아요. 그 학대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이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진술 자체가 이걸 뭐 증거로 쓸 수 있냐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장화한테 들은 이야기를 이제 계모나 이제 계모에게 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아들에게 물어보면 무조건 안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안 했다고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리고 이제 연못을 뒤져서 시신을 찾아냈잖아요. 이 시신을 부검하는 절차를 거치면 학대의 정황은 더욱더 밝혀질 것이거든요. 부검이라는 게 있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뭐 그 제가 이제 장례 지도사분들 사건을 하면서 좀 들어봤는데 장례 지도사분들이 이렇게 염 같은 거 하잖아요. 이렇게 씻겨주고 이렇게 입히고 할 때 네. 시신에서는 그런 흔적들이 보인대요.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검을 안 해도 뭐 때려가지고 멍이 든 거라든지 뭐 뼈가 뭐 충격으로 부서졌다라든지 이런 거는 만져보면 다 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정도만 보더라도 학대의 정황은 충분히 보이지 않을까 해서 그 계모와 아들이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어 보여요. 물론 이제 아들이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부검이라는 게 또 있는 거예요. 예. 아까 우리 박형윤 변호사님께서는 귀신의 진술 자체를 법적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없을 것이다라고 예. 하시면서 입증이 어렵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김도현 변호사님께서는 부검이라는 걸 또 갖고 오신 거예요. 네. 부검하면 어떻습니까? 아동 학대가 지금 살인까지 이어진 부분까지 있잖아요. 부검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흔적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흔적을 계모가 했는지 계모의 아들이 했는지 그걸 누가 주체가 안 알 수가 밝혀지는구나.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멍이 있다고 해서 그 주체를 누가 했는지를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밝히는 과정을 어떻게 밝힐 겁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그리고 그 부검이라는 것이 네. 뭐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럼요.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고 당연히 이제 뭐 유족으로서 아버지가 아마 동의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안 해주겠지. 해줄 거예요 분명히. 해줄 거예요. 아빠니까. 부검 동의는 할 것 같아요. 아빠니까 부검 동의는 해줄 거예요. 동의까지 추측해가지고. 아니 아빠는 해줄 거예요. 아빠는 해줄 거고 다만 그 학대로 남은 결과, 그러니까 흔적들이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이걸 그 아동 학대에 관한 것들을 분명히 집에서 일하는 뭐 이제 사람들이나 부잣집이니까, 그렇죠. 부잣집이니까. 다들 증인들이 있을 텐데 네. 어떤 그런 증언만 가지고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니요. 증언도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는 있습니다. 목격자라고 하면 네네. 그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서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우리 범인에 대해서 좀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없는 일을 이렇게 막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네. 전혀 이제 그런 감정이 없이 진짜 실제로 목격한 내용만 한다고 하면 가능성은 있는데요. 이 사안에서는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없네요. 아쉽게도. 예. 저희가 이제 부잣집에서 추측을 하는 거죠. 네. 부잣집에 혼자 살지는 않았을 거다. 이 계모가 자기 손으로 빨래를 하고 밥을 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쵸. 왜냐하면 부잣집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밥 해주는 분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던 그 진술 있잖아요. 네. 장화 홍련의 진술 밤새도록 사또에게 얘기했던 것들 제가 뭐 엄마한테 맞아서 아팠어요 이런 얘기가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엄마한테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요렇게 맞았다. 그런 진술이 어느 정도 구체적이라면 그 진술하고 부검의 결과가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한 뒤에 계모의 진술을 이제 추가로 들어보면서 자백을 이끌어내면 충분히 이 사건은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1523번님께서는 주리를 틀어서 자백을 받아야 되지요. 네, 자백은 주리를 틀어야 됩니다. 네, 고문은 불법이죠. 아니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정황상 그러니까 그 계모의 학대에 이제 장화가 목숨을 잃은 것인데 예. 이 학대 정황을 알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련이에요. 그렇죠. 근데 홍련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단 말이에요. 예. 안타까운 결정을 한 건데 예. 그렇다면은 목격자가 지금 약간 불명확한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 학대의 결과는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 그 학대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실제 재판에서는 학대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걸로 보여져서
안타깝지만 뭐 학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문제가 아니라 누가 했느냐라는 문제. 누가 했느냐의 문제를 정리를 해야만이 유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성범죄를 보면은 성범죄 같은 경우는 둘이 있을 때 많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는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한다면은 그 진술 하나만으로도 유죄의 증거가 돼서 처벌을 받거든요. 아, 그래서 진짜? 이 장화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죠. 사또가 전에 듣기는 했지만 이 장화의 진술이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또 신빙성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검의 결과 예를 들면은 뭐 엄마가 뭐 나무 막대기로 그 내 엉덩이를 많이 굉장히 자주 때려가지고 내가 좀 걷기가 어려웠다. 해서 부검을 했을 때 실제로 그러면 실제로 엉덩이에 흔적 맞은 흔적이라든지 아니면 엉덩이 뼈 쪽이 좀 뭐 문제가 있다거나 네. 정말 얘가 절뚝절뚝 오래 걸어서 뭐 다리에 그런 뭐 길이 같은 게 좀 차이가 많이 난다거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은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신빙성이 쌓여져 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간접 증거들이 이제 모여져서 이제 계모가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저희가 이제 아동 학대로 오늘 장화 홍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아동 학대 요즘에 참 그 관련해서 사건들이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일부러 장화 홍련을 오늘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 아동 학대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김도현 변호사님께서 이제 유죄라는 입장을 지키시고 계시는 거니까 아동 학대 어떤 범죄인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먼저 저는 아동학대 관련 기사나 뉴스가 나오면은 저는 못 봐요. 사실 시작하는 얘기가 순간 두려워요. 울어요. 그래. 그러니까 제가 원래 눈물이라고는 없는 사람인데 네. 이제 아기들 낳고 나서는 아동학대 못 보겠더라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기 때문에 아동학대 사건은 지금 가정보호 사건으로 하고 있었던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아동학대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뭐 쉽게 말하면은 네. 애들을 두드러 패는 거 요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것도 이제 아동학대로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뭐 애들 앞에서 욕설을 한다거나 애들 앞에서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자주 보여준다거나 네. 근데 이제 부모가 싸우는 게 이제 부부가 싸울 수는 있지만 좀 공격적으로 싸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막 그 심하면 칼도 휘두르시는 분들도 네. 있거든요. 집어 던지고 이런 것들을 보게 하는 것도 이제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어요. 이제 가정에서 벌어지는 것들만 네. 본다면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이제 전주에 아동보호 전문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신고를 받아서 그 집에 출동을 합니다. 가정 내 출동을 해가지고 아동들의 진술을 확보를 한 뒤에 아동들을 그 학대자로부터 격리를 시켜요. 네. 부모로부터 이제 아동 학대 사건이 왜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냐면은 가정에서 부모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아동이고 가정폭력이 아동학대에서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학대자와 아동을 분리를 시켜가지고 기관에서 이제 데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형사처벌을 받게 이제 되는데 그게 이제 가정보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애들의 진술을 대부분 믿고 네. 뭐 애들을 얼마 정도 떨어뜨려 놓는지 이런 걸 결정을 하거든요. 아동보호 사건에서는. 네. 지금 한 뭐 2주 있다 재판이 잡혔다. 그러면 2주는 기본 떨어져 있고 거기에서 몇 달을 더 떨어뜨려 놓는다거나. 아니 그러면 근데- 결국엔 돌아간단 말이에요? 결국엔 돌아갑니다. 근데 결국에 돌아가는 거는 또 재판을 하거나 아동보호기관에서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가 많이 뭐 진정이 됐다. 더 이상 학대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식의 내용하고 플러스 아동들이 집에 돌아가고 싶어 한다. 근데 아동들이 그 기관에 위탁이 되어 있을 때 부모가 접근을 못 하게 해요. 이제 부모가 회유해서 야 온다고 얘기해. 엄마 보고 싶다고 네. 말해. 네. 막 이렇게 회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도 못 하고
뭐 접근을 아예 못하게 그래. 하거든요. 근데 돌아갔다가 항상 또 이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관 이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서도 계속 이제 주시를 해요. 부모한테도 교육 같은 거, 아동 학대 방지 교육 같은 거를 계속 받으라고 하고 네. 인터뷰도 하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은 부부 상담을 통해서 부부 관계를 회복하게 돕고 네. 해서 가정이 안전해졌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아동들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우리 홍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가 않아서 돌아가면 또 문제가 생겼지만 지금은 점점 아동들이 안전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기관과 법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아동학대의 형량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죠? 일단 뭐 아동학대의 형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포인트가 지금 우리 김도현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건 가정내의 아동학대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아동이에요. 그 18세 미만이 18세 미만이에요. 네, 18세 미만이에요.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는 가정에서도 많이 발생하지만 다들 알다시피 언론에 나오는 거는 어린이집, 어린이집. 유치원, 그래. 심지어 뭐 학교, 학원 이런 데서도 진짜.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우리의 미래의 꿈나무들 아닙니까? 네.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신고를 뭐 잘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인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받았을 때 처벌받는 모든 부분이 다 아동학대로서 처벌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요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게 부모들이 이제 술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게임, 도박 이런 데에 많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아이들을 그냥 방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이게 사실은 요새 같은 상황에 아사가 말이 됩니까? 그렇죠. 이런 일도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특별히 아동 학대, 우리가 이제 존속살인에 대해서는 형량이 더 가중되는 규정이 있지만 비속 살인 뭐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형량이 더 가중되는 법까지는 없는데 없어요. 그렇더라도 형량이 일반적인 범죄보다는 2분의 1 이상 가중돼서 처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벌로서 사실은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내 아이이고 또 내 주변의 이웃 아닙니까? 어린이이고 약자고 네. 잘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 정말 온 국민을 화나게 만든 사건이 그 캐리어 그렇죠. 네, 네. 그거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손가락을 뭐 프라이팬에 진짜 입에 담기도 참 그래. 어려울 정도로 어. 그 의붓 아버지 그리고 의붓 어머니한테는 각각 어떤 처벌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중형이 예상이 되죠. 그런 경우에 중형이 예상이 되고 네. 뭐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뭐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뭐 10년 이상의 형은 충분히 받지 않을까. 예. 그렇군요. 아니 사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면 아마 저희와 다 같은 심정이실 그래요. 거예요. 이제 네. 듣기도 참 어렵고 보기도 참 어려운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래도 오늘 이제 저희 방송을 위해서 우리 박형희 변호사님이 무죄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시지만은 네. 본인의 어떤 의지와 어떤 생각과는 좀 다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예, 예. 그래서 박형윤 변호사님께도 점수를 좀 주세요. 지금 너무 마이너스만 오고 있어요. 아니 네. 저는 마이너스가 은행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자 그럼 저희 여기서 짧게 마지막 변론 딱 듣고 노래 예.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김도현 변호사님부터 마지막 변론 짧게 한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우리 장화 홍련의 의붓 어머니 계모는 10년 이상의 형 맞아요. 10년 이상의 형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아동 학대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자기 아들을 시켰던 것이잖아요. 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아들을 시킬 정도면. 네. 근데 아들도 마찬가지로 아동 학대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그렇게 해서 해쳐버린 그래. 사람들이기 때문에 둘 다 공범으로 똘똘 싸매가지고 중형을 선고해서 교도소 밥을 먹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박형윤 변호사님.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과연 귀신의 진술이 증거로 쓰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우리나라 제도는 고문으로 인해서 진술을 받았을 경우에 계속 그걸 유죄로 인정해온 과거가 있거든요. 그거의 반성의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이 굉장히 인정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은 인두비우 프로레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예, 어떻게 피고인에게 불리익한 거를 그래 바로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사건은 아동학대로 처벌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황상은
뭐 그런 정황들이 있지만 그렇죠. 이거를 이제 증명할 왜냐하면 모든 법은 증거 위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예. 이제 어떤 증인을 좀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무죄라고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럴 때 딱 심증은 이때 불증은 없다. 그렇죠. 동아는 동아일군 오해하지 말자. 네.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불가피하게 유무죄로 나눠져서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눠본 건데 예. 우리 박형민 변호사님 아동학대 안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예. 당연히. 그럼요. 예. 네. 예. 1년에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럼요. 이런 예. 사건들 주체에게는 정말 강력한 어떤 네. 법적인 예. 형량이 좀 내려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 시대는 건강한 가정을 응원합니다. 네.